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국내 정권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연초까지 낙관론을 펴시던 분들이 다수가 이제 비관론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왜 그러면 비관론으로 바뀌었느냐,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득력이 있는 이유냐 그렇지 않느냐는 건데, 지금 정시 환경은 1월 초와 달라진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기준금리 인상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연초에 다 뭐 4번 정도 할 거다 그 얘기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 문제는 지난해 9월부터 있었던 얘기고, 중국 경제 불확실성도 지난해도 있었던 거고, 또 유가나 물가 상승 논리도 지난해부터 올해 연초, 더군다나 러시아 사태를 우려해가지고 유가 올라가는 것까지 연초에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환경도 연초와 지금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4차 산업시대로 이행하는 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연준 보유자산 매각이 연초에 이제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것 외에는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연준 보유자산 매각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매각 안 하거든요. 2015년부터 18년까지도 점진적으로 매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총 통화, 우리가 이제 결제할 때 사용하는 총 통화는 증가했거든요. 그것은 원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정권 전문가들이 연초에 낙관론에서 갑자기 비관론으로 바뀌었냐는 거죠. 뭐가 달라졌느냐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수는 기술적 분석, 즉 그 차트 분석을 가지고 그 지표가 깨지면 비관론이고, 그러니까 200일선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차트가 개선되면 낙관론이라는 거죠.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반등한다. 그러면 낙관론이고 비관론의 근거가 차트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차트가 얼마든지 차트는 바뀔 수 있어요. 심지어는 경기 선행지표도 경제 환경이 달라지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설득력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아니면 그 이유를 잘못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인상은 늘 있었던 얘기인데 시장금리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그 국제 10년물 기준으로 1.75%를 돌파했던 거죠. 과거 이제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에서 그 1.75%를 배당 수익률과 관련해 갖고 이거는 위험한 금리 수준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라고 하면 와 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은 0.25% 인상하든 또 처음에는 0.5%를 인상하든 시장금리 내에서 인상을 하니까 별 문제될 거 없거든요. 왜냐면 이미 경제활동 참여자들은 시장금리에 기초해가지고 은행은 대출금리 인상하고 기업은 회사채 자금조달금리 상승하고요. 그러니까 시장금리라고 하면 얘기는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3번을 인상하든 4번을 인상하든 기준금리가 시장금리 내에서 인상된다면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 불확실성도 일부에서는 흥다 사건을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국이 이제 지준율도 인하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하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느냐라는 것이 또 지금까지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중국 경제 불확실성도 문제될 게 없어요. 연초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가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100달러 간 것도 아니고 유가가 그 85달러까지는 왔지만은 그거는 뭐 한 5달러 차이인데 아직까지는 물론 또 내릴 수도 있고요. 또 그 87달러 선에서는 또 저항선을 만나 가지고 조정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부동산 시장도 뭐 이해관계자들은 아직 문제 없다는 거고, 또 여태까지 늘 나쁘다고 한 사람은 뭐 작년에도 나쁘고 올해도 나쁘다고 하니까 달라진 거 없어요. 다만 조금의 변화는 그 매도가 많아졌다는 거죠. 매도 물량이, 실거래가가. 그것이 큰 변화라고 하면 변화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과거 경험상으로 보더라도 부동산은 수년에 걸쳐서 하락하거든요. 그 몇 개월 만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거의 1년 반 만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서브프라임 사태는 2007년 4월인데 그것이 리만 사태로 연결되는 데는 1년 6개월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데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연준 보유자산 매각도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투자은행이나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점진적으로 대비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주가가 빠진다라는 논리를 전개했다면 그나마 설득력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했다라는 거죠. 그냥 연준 보유자산 매각이 악재다. 그 정도는 1월 초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원인을 제대로 알자는 뜻에서 이제 이 주제를 오늘 선정을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정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 테이퍼링, 연준 보유자산 매각을 유동성 감소로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총 통화는 증가했다는 거죠. 한국도 증가했고 미국도 증가했고요. 다른 나라도 증가했죠. 그러면 유동성이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가 유동성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유동성 감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포유 환율 연구소대로 화폐가 그 유통 속도가 둔화된다든지 아니면 돈의 시장 간 이동이 문제라든지 이런 논리라면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3월까지는 화폐가 유통 속도가 둔화되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난 다음에는 또 영업 실적이 뭐 수반된다면 또 그 MMF 시장이나 또 채권 시장으로 빠져나간 돈이 다시 유입될 수 있거든요. 또 채권 시장도 국채 시장도 2.0%를 돌파하지 않고 안정된다면 그 나스닥 시장은 아니더라도 그 가치주 쪽으로는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에는 큰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죠. 나스닥에 뭐 한계 기업에 가까운 기업들 그리고 영업 실적을 수반되지 않는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한 주식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면 이제 또 그 주식시장으로 그런 주식시장의 그런 그 주식에는 투자 수요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화폐 유통 속도는 정권 시장의 화폐 유통 속도는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가치주 중심으로 시장이 만들어질 경우에 그 가치주 중심으로 실적주 중심으로 또다시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그 문제 해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석이 어떻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그 차트가 깨지니까 여태까지 한 얘기를 억지로 깨 맞추어 가지고 이제 대세 하락장이다. 미국에서는 뭐 50% 하락한다. 그런 얘기도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부분은 제가 또다시 별도로 한번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겁니다. 과연 50%까지 하락할 수 있는 악재이냐? 아니면 일부 거품이 많이 발생한 주식이 한 40%, 50% 하락하는 것이지 지수가 40 내지 50% 하락한다는 논리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라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포유환율연구소도 지난해 11월부터 거품이 발생한 테슬라, 엔비디아 주식은 하락을 예고했단 말이죠. 그것도 하락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은 또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 때문에 지수가 50% 떨어진다는 그런 논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설득력은 없다라는 거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정권 전모달 다스가 비관론으로 바뀐 그 자체는 심리적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그 개념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한 달간 조정받을 것이 그 어느 정도 내리고 나면 행보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심리적 영향은 줄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정권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거론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 1분기 성장률 둔화, 포유환율연구소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금년 1분기에는 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영업 실적도 1분기에는 기대 못 미칠 거예요. 그러면 1분기 그 영업 실적 내지는 1분기 성장률을 선반영한다면 그 3월 중순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이죠.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또 다시 기회가 있다는 그것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연준이 그 지금까지 강경 일변도에서 우선 주가가 빠지니까 회의록은 어떻든지 간에 회의록은 좀 세게 그 위원들이 표현을 하더라도 연준 의장이 발표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좀 완화시키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회의록은 한 달 있다가 공개되니까요. 그러면 또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이 사람들은 낙관론자로 바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하면 언제나 낙관론과 비관론이 반복되겠죠. 왜냐하면 연준 회의록을 공개되는 시점이 한 달 후면 그러면 2월 중순인데 그때는 또다시 그러면 비관론으로 바뀔 것이냐, 또 이 문제거든요. 물론 기술적 반등은 있을 거예요.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러면 다시 이제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근거예요. 근거가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기술적 지표 차트 분석을 가지고 과거 자료를 억지로 깨 맞추어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기준금리 인상, 테이퍼링, 그 다음에 물가 상승, 그 다음에 보유자산 매각이 악재라고 하는 거와 다르다는 거죠. 구체적인 그 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강조하는데, 여하튼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예요. 지금 중국 경제 불확실성은 끝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준금리 0.1% 인하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라는 거죠. IMF 총재도 얘기했다시피 뭐 다음 시간에 얘기가 있을 건데 그 경고를 했거든요. 그 신흥국, 외채가 많은 신흥국, 중국이 대표적으로 외채가 많은 신흥국이에요. 뭐 대표 뭐 GDP 대비 거의
19%인데, 그런데 중국 기업이 창출한, 그리고 중국 기업이 외화부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 기업이 창출한 GDP 기준으로 하면 뭐 25% 되면 엄청 많은 외채예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대세 하락이라고 하면 국내 정신은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대세 하락도 3,400에서 지금 내려온 주가가 또다시 2,000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2,500선 정도에서 멈출 것인지 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이 이제 회색 코뿔소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금융위원장이니까 뭐 우리나라의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분이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하니까 뭐 미국 정시까지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면 회색 코뿔소 관련 얘기는 설득력이 있어요. 쉽게 하면 잠재된 악재는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가계부채가 많은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실장금리 상승으로 또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고,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고,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장주들, 그 투자가 손해본 투자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제 잠재된 악재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은 국내에는 존재해요. 근데 미국은 빈번하게 매매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처럼 개인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터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고점 대비 하락은 폭은 크지만 우리나라처럼 빈번하게 매매를 하면요,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크면 그만큼 그 손해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투자자 성향이 그렇게 빈번한 매매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피해 정도가 작을 거란 말이죠. 지수는 고점 대비 높아도. 그러니까 고점에서 산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큰 차이죠. 그래서 이제 회색 코뿔소가 블랙 스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그 현재 지금 문제가 된 부분, 가상자산 가격 하락분, 그 다음에 무늬만 성장주, 또 NFT 투자자들, 그리고 약 한 80%에 해당되는 주식 투자 손실, 이거는 현실인 거거든요. 그리고 가상자산 가격은 그 대차대조표를 관리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환경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내관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나라별로 이 지금 비관론에 아니면 낙관론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기회가 없는 국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가 더 터질 수 있는 국가도 있을 거고, 또 가격이 내리면 그 종목은 달라지겠지만은 지수 개념으로는 문제가 없는 국가도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